안녕하세요. 스케치업 VDA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툴바와 메뉴로 구성이 되는데요. 툴바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4개의 툴바를 통해서 스케치업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메뉴의 경우에는 상단에 익스텐션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툴바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 메뉴에서도 실행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익스텐션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VD, 그다음에 Asset Editor, File Path Editor, 프레임 버퍼, 그다음에 팩 프로젝터, 헬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Asset Editor 같은 경우는 자산 편집기라고 해가지고요. 상단에 이 첫 번째 VD 툴바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일 패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VLA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 이를테면은 파일, 경로, 편집기 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VLA에서 사용되는 자산에 관련된 어떤 경로를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조명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질이나 어떤 맵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 파일 패스 에디터입니다. 이 맥스에서 3D 맥스에서요. 자산 3D 맥스에서도 SL8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산 편집기라는 어떤 편집기, 자산 모으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VLA 스케치업 VLA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자산들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손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기능이 파일 패스 에디터입니다. 자, 잠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파일 패스 에디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어, 다른 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실내 장면입니다. 익스텐션에서 파일 패스 에디터 실행합니다. 자, 보시면은 어, IES 파일, 배경 데이터 파일의 위치, 이름, 그 다음에 HDRI 어떤 이미지의 위치, 이름, 그 다음에 현재 파일의 이미지 경로들, 맵 경로들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들, 이런 식으로 한 곳에서 다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VFB라고 얘기하죠. 렌더링된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프레임 버퍼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렌더링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랭크 상태로 나타나고요. 이미 이전에 렌더링된 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표시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만약에 렌더링 걸었을 때요. 자, 렌더링 걸게 되면은 요 산지 사람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 있죠. 이걸 FB를 프레임 버퍼를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전에 렌더링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프레임 버퍼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V-Ray 렌더링, 그다음에 V-Ray 라이터, V-Ray 오브젝트, 툴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툴바에 있는 기능들과 동일합니다. 자, 툴바를 일단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지금 충돌이라서 사라지기 때문에 툴바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좀 해뒀는데요. 이 캡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아이콘은 자산 편집기라는 기능입니다. 자산 편집기 Asset Editor라는 거고요. SSET
자, 요거는 V-Day에 관련된 모든 설정들을 한꺼번에 하는 공간입니다. 재질, 맵, 그 다음에 조명, 객체, 그 다음에 렌더 세팅,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산 편집기라는 공간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은 렌더링 아이콘입니다. 렌더링. 자, 렌더링 이 아이콘은요, 스케치업에서는 렌더링 할 때 크게 이 대하형 렌더링 방식과 비대하형 렌더링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하형 렌더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하형 렌더링 방식을 인터랙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방식이라고 하고요. 비대하형을 non interactive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non interactive. 자, 요 차이는 뭐냐면요. 대하형이라는 거는 이 어떤 장면의 어떤 객체의 어떤 시점이라든지, 대하형이라는 거는 장면의 어떤 시점이라든지 재질, 맵, 조명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을 경우 자동적으로 재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재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대화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형 방식은 주로 어떤 제품 디자인 하실 때요. 여러 가지 재질들을 설정을 해보겠죠. 어떤 반사를 조금 많이 준다든지, 굴절을 준다든지, 또는 반사를 조금 더 적게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대화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럼 비대화형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어떤 재질, 맵, 조명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렌더링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건 사용자가 렌더링 했을 때, 즉 이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비대화형, non interactive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아이콘은 대화형 렌더링 방식입니다. 이걸 인터랙티브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번째 아이콘이 아니라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대화형 렌더링 방식을 통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아이콘은 비포터 렌더링에 비포터 렌더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별도의 렌더링 창을 띄우는 게 아니라 비포터 상에서 렌더링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비포터 렌더링 방식입니다. 자, 이것들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아이콘의 경우에는요. 자, 파일을 하나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을 간단하게 설정을 할 테니까 이거는 딱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탈릭이라는 재질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아이콘 렌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비대화형 방식을 통해서 이게 장면에 있는 비포터에 있는 오브젝트가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시점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 FB 창 이걸 VFB라고 합니다. VFB. 자, 이 창 자체를 갖다가 VFB라고 합니다. 비주얼 어떤 사람들은 버추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버추얼 프레임 버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VDA라고도 합니다. VDA 프레임 버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즉 가상의 프레임 버퍼 창이다 또는 VDA 프레임 버퍼 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요 창 앞에 보면 VDA 프레임 버퍼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VDA 프레임 버퍼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VDA 프레임 버퍼라는 거는 일종의 메모리에 상주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상의 어떤 프레임 버퍼다라는 말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맞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창에서 요 창 자체가 그대로 변경이 안 되죠. 이 대형 렌더링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이콘 보시면은 렌더 인터랙티브라는 거는 이 시점이 바뀐다든지 또는 재질을 바뀌실 경우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인터랙티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렌더링이 이루어졌고요. 이걸 시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바뀌죠. 시점이 바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렌더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인터랙티브라고 얘기하고요. 이번엔 재질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틀릭이라는 재질을 설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 칼라 부분의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자, 바뀝니다. 이게 인터액티브 방식입니다. 즉, 인터액티브냐 또는 넌 인터액티브냐의 차이점은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 실시간이 아닌 사용자가 렌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루어지냐 그 차이인데요. 어, 자금량이 많을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즉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 렌더, 넌 인터랙티브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포트 렌더. 비포트 상에서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클릭했을 때 비포트 자체가 렌더링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포트 렌더 리전이라는 거는 이거는 FB 창을 VFB 창을 띄워서 렌더링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 프레임 버퍼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죠.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렌더링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리전 렌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렌더링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포트 렌더가 활성화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렌더 버튼 클릭하면은 이 부분만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이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는 요청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치 렌더러라고 해서 렌더링 해야 될 어떤 작업량이 다수일 경우 그때 한꺼번에 순서대로 렌더링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패치 렌더러라는 거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작업한 파일을 카오스 그룹 서버로 올리는 겁니다. 카오스 그룹 서버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렌더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클라우드 렌더링 개념입니다. 물론 이걸 사용하시려면은 카오스 그룹에서 어떤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돼야 되고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프로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락 카메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카메라를 잠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차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Ray 라이트에 관련된 옵션인데요. 첫 번째는 리텐갈 라이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각형 라이트 형태를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피어 라이트라고 해서 둥그런 형태의 조명 타입입니다. 그러면 스팟 라이터, IS 라이터, 옴니 라이터, 둠 라이터, 그다음에 메시 라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라이트의 종류들은 어떤 라이트의 종류별로 해서 약간씩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라이트의 종류별, 특징하고 사용 방법, 그다음에 사용 어, 사용처라고 할까요? 사용 방법, 사용처 이런 것들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공간에 무엇을 사용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다만 어떤 특정하게 규격화된 어떤 규칙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사용자마다 어떤 편리하게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그냥 공유를 하는 것밖에 없고요. 이 어떤 이런 공간에는 뭘 써라, 이런 공간에는 뭘 써라, 이런 규칙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명기구의 형태, 조명기구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이런 어떤 큰 카테고리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 조명을 설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조명기구의 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구하고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것, 그다음에 상업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 이를테면은 뭐 상업 공간이라고 한다면 카페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겠죠. 이런 공간들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형태들이 좀 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탱글 라이트, 사각형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등기구 같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등기구, 사각 형태의 등기구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매입등 같은 거 있죠. 매입등 또는 간접조명등, 간접조명등이라든지 우물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럴,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리텐갈라 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세피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 형태가 약간 동그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열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촛불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형태에서 주로 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조명기구 형태 자체가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럼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조명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빛이 필요한 어떤 무대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또는 미술관 같은 거 또는 연극 이럴 때 많이 쓰는 형태가 스팟라이트 형태이고요. 그럼 IES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IES 이건 배경 데이터 파일이라고 해서 이 조명기구 업체가 제공한 파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캐치임 나서 잠시 중지했었는데요. 이 IES 파일은 조명기구 제작에서 회사에서 어떤 자사의 어떤 조명에 대해서 배포하는 파일 형태가 있는데 그걸 배경 데이터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장면을 연산 작업, 조명 연산 작업할 때 쓰는 게 IS 파일이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옴니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옴니라이트고요. 그럼 둠라이트라고 있는데 이 둠라이트는 주로 실외라든지 또는 실내로 빛이 유입되는 거, 실내로 어떤 빛이 유입되는 형태에서 주로 많이 썼는데 어, 둠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선라이트나 스카이라이트와 같은 자연 환경광 이걸 시뮬레이션하고자 할 때 쓰는 방식이 둠라이트입니다. 그럼 메시라이트라고 있는데요. 이 메시라이트는 오브젝트 자체를 조명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걸 메시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V-ray 오브젝트 중에서 이 V-ray 플랜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한대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맥스에서 플랜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맥스 V-ray에서도 인피니트 플랜이라고 해서 무한대 평면이 있는데 어떤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대의 평면을 만들 때 쓰는 게 인피니트 플랜이라는 기능이고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프록시에 관련된 기능이 있고 이건 다음에 다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틀을 어떤 거 모피라든지 또는 잔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FUR이라는 퍼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퍼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클리퍼. 클리퍼라는 거는 어떤 건물을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그 내부를 투시하고자 할 때 쓰는 게 클리퍼라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V-Ray Next 버전에서 또 많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V-Ray Utility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잘 쓰지도 않고요. 이런 거는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 V-Ray에 관련된 자세한 하나하나의 옵션들은 각각의 파트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